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 전문가, 한국은 핵무기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2. 미 언론, 바이든, 결국 한국에 다 뺏겼다. 3. 남한 LAMD 외신통의 언급 초유의 남북한 대리전 난리난 해외 반응.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 영상은 2020년 8월에 러시아 국어번정기업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이 영상 속 주인공은 차르 본바, 티사 본바라는 폭탄으로, 러시아어로는 황제 또는 군주라는 뜻입니다. 이 차르 본바는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폭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1년 10월 30일 오전 11시 33분에 소련은 노바야 젬리아에서 차르 본바 폭파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60년이 지난 후에야 공개된 이 영상에서 차르 본바는 길이 8m, 지름 2m, 무게 27톤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대형 수소폭탄을 지면에 바로 낙하하는 것은 지진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4km 상공에서 낙하산을 통해 투하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이 폭탄의 폭발력은 50메가톤으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보다 약 3333배 강력한 수준이었습니다. 영상에는 담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 폭탄은 반경 35km 내의 모든 것을 파괴했으며, 생성된 버섯구름은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의 7배나 되는 높이까지 올라갔고, 심지어 1000km 떨어진 핀란드의 가정집 창문까지 깨뜨렸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지 60년이 지난 현재, 많은 한국인들은 소련이 핵무기 기술을 보유하여 가능했던 것이라며 한국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꿈과 같은 무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월 30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싱크탱크인 전세계 핵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세미나 주제는 단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국의 핵무장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핵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한국은 즉각 만들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미국 최대 책 연구시설인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소장을 지낸 인물로, 북한의 초청을 받아 영변 우라늄 농숙시설과 원심 분리기 시설 등을 직접 둘러본 몇 안 되는 핵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한국의 어느 지역이 자기 땅 지하에서 핵실험을 허락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핵무기 개발을 위한 충분한 기술력의 과학기술까지 가졌으나, 가장 큰 문제는 핵무기 생산 전 진행될 핵실험 장소가 여의치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외국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일까요? 오늘은 한국의 핵개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 핵무기에 가장 큰 관심과 열정을 쏟은 인물은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일 겁니다. 1970년대 그는 주도적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설득 속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최소 1978년까지 자체적인 핵개발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안보 전문 연구기관인 노틸러스 연구소가 공개한 이 중앙집보국 CIA 기밀해제 문서에 나타났습니다. 1978년 9월 5일에 작성된 CIA 보고서 사우스 코리아 퍼블릭 디스커션 오 더 뉴클리어 옵션에 따르면, 당시 박동진 외무장관은 미국이 남한으로부터 전술핵 무기를 철수시킨다면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몇몇 언론이 2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한국이 핵무장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을 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당시 한국의 안보는 심각한 수준이었고,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78년 6월에 작성되어 기밀해제된 또 하나의 보고서 사우스 코리아 뉴클리어 데벨롭먼트 앤드 스트래터지 디시전 메이킹은 한국의 핵개발 상황을 좀 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노틸러스 연구소장 피터 헤이즈가 박정희, CIA 그리고 폭탄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했죠.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최초로 핵무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69년경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1968년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의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도발을 감행하자 박정희는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북으로 치고 몰아가고 싶었으나 미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었죠. 언젠가 제거될지도 모른다는 뼛속 깊은 두려움이 몰려오던 찰나에
이런 사건이 터지자 슬슬 핵무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그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에 엄청난 안보 위기가 터졌습니다. 1969년 당시 미 대통령이던 리처드 닉슨이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안보를 제공하지만 국가 방위의 1차적인 책임은 그 국가에 있다는 소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겁니다. 이는 한국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위기였는데 왜냐면 한국은 주한미군을 한국 땅에 주둔시킴으로써 대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닉슨 독트린은 마시아에 주둔한 지상군을 점차적으로 철수시키겠다는 의미였고 실제로 독트린 발표 2년 뒤 1971년 3월에는 주한미군 7사단 2만 명이 한국 땅에서 철수했는데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품속에 품었던 핵무기 개발은 이제 잠재적인 계획이 아니라 당장 착수해야 하는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하며 당시 CIA 한국지부 총책임자였던 도널드 피니 그레그는 한국에 우호적이던 미국이 갑자기 등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는 박정희가 시도했던 핵개발 때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2005년 공개된 CIA 보고서 한국 핵개발과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974년 12월 890계획이라는 암호명으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책임 아래 미사일팀, 핵탄두팀, 화학탄두팀을 구성해 수십 명의 국내외 과학자 및 기술자가 핵무기 연구에 착수한 겁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미국이 1976년 핵개발을 중지하지 않으면 한국과 모든 관계를 중단할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고 결국 포기했죠. 그런데 미국의 압박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을 신뢰하게 된 사건도 이때 일어났습니다. 바로 판문점 도끼 사건인데요. 핵무기 개발을 꾸기했던 그해 8월 18일 한국인 노무자 5명은 북한 쪽 초소에 대한 시야가 가린다 며 유엔군 제3초소 앞에서 가지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군 병사 6명과 한국고 5명 등 11명이 유엔군 장병이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해 호위하고 있었는데 2명이 북한고 장교와 10명이 북한군이 다가오더니 나뭇가지를 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고 장교는 시야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를 무시했는데 잠시 후 트럭을 타고 북한 병사 20명이 몰려오더니 도끼를 빼앗고 공랭이를 휘두르는 등 일방적인 린치를 가하기 시작하죠. 결국 이 사건으로 미군 병사 2명이 사망하고 마는데요. 사건은 단 4분 만에 종료되어 미 기동타격대가 도착했을 때 북한군들은 이미 군사봉계선 너머로 철수한 뒤였습니다. 임에 불같이 화가 난 미국은 핵 탑재가 가능한 F-1 전투기 20대를 한반도에 배치시키고 괌에서는 B-52 폭격기 3대, 오키나와 미공고기지에서는 F-4 24대가 출격했고 항공모함 미드웨이 호가 종무장한 5척의 호위함을 거느리고 북한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무력 시위는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을 충분히 압박하지는 못했지만 박 전 대통령을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한국을 돕겠구나 라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이고 이에 핵개발을 포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1977년 1월 취임한 지미 카터, 제임스 얼 카터, JR는 대선 공약으로 주한미군 제2사단 철수를 내세웠는데 이에 대한 미 의회 및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 2년 뒤 세포기했지만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산업화도 완성하지 못했고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까지 걱정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으니까요. 어쨌든 공포감은 특정 행동을 불러오기 마련인데 이에 대한 반발로 다시금 핵개발 프로그램을 꺼내들기도 했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재규의 출발에 시해되기 전까지 말이죠. 이 역시 당시 CIA 기밀문서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차 핵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이 원했던 것은 지금은 기를 쓰고 반대하지만 결국에는 핵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스라엘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1974년 프랑스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는데 프랑스는 미국이나 소련 등과 같이 핵보유를 제한하는 것보다 전 세계적으로 핵보유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전 세계적인 핵보유가 결국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봤으니까요. 이스라엘 역시 1950년대 프랑스가 도와준 덕분에 핵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편 박 전 대통령은 1979년
핵 개발이 88% 이상 완료됐다. 1983년에는 핵무기가 완성될 것 같다. 고 밝혔었는데 충청북도 괴산군의 우라늄 광산에 대한 개발도 진행했었습니다. 이 광산은 유사시 핵무기 제조에 즉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우라늄 235의 함유량이 낮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얻은 것도 있습니다. 핵 개발에 대한 의중을 표하고 3개 팀으로 나눠 핵 개발을 진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1978년 한국이 사거리 180km의 백곰 미사일을 개발해낸 겁니다. 이는 의정부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에 해당하는데 일단 미사일의 혼재 자재로 북한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됐죠. 핵 개발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니 일단 북한까지 핵을 날려보낼 미사일이 먼저 준비된 겁니다. 실제 핵무기는 등장하지 않았으나 당시 오원실 경제수석은 이미 핵원료 재처리 기술도 확보하고 있었고 핵심 부품들도 이미 밀반입에 성공했다 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1979년 10월 26일 이후로 한국은 거의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핵기술을 그대로 폐기했는데 전두환의 역할인데요. 박정희의 뒤를 이어 권력을 잡은 그는 미국에 환심을 하고 그의 지위를 인정받을 목표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해버리면서 결국 88%에 달했던 핵개발은 12%를 남겨두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다시금 핵무기 개발 논란이 터진 것은 2004년입니다. 당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인터내셔널 아토믹 에너지 에이전시는 대뜸 한국이 우라늄 0.2g을 농축했다 며 실험 내용과 기술 수준 등에 대한 사찰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쥐도 새도 모르게 추출했던 0.2g의 우라늄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이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공격기 등 한국 무기가 큰 인기를 끌며 폴란드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여러 국가와의 새로운 무기 계약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최근에는 잠수함 도입 경쟁 역시 치열해지면서 뛰어난 조선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잠수함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에서 잠수함 도입을 위한 경쟁이 벌어졌는데 한국과 미국, 프랑스 3파전으로 좁혀지며 우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승리를 쟁취해낼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현재 미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으로는 호주용 잠수함까지 수용할 여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에서 호주 잠수함 초기분을 본인들이 건조하겠다고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현재 스웨덴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 건조한 배수량 3,000톤의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척의 잠수함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취역해왔기에 2030년대 초에 수명이 끝날 예정인데요. 이에 호주는 2014년부터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할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도입하기 위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독일, 스웨덴, 일본, 프랑스 4개국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트핀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제안한 프랑스의 나발그룹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쇼트핀 바라쿠다급은 프랑스 해군의 차세대 핵잠수함인 바라쿠다급의 재래식 추진 버전입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프랑스 잠수함이 선정되었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호주 국방부와 프랑스 나발그룹과의 정식 계약은 2019년 2월이 되어서야 체결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호주에서 추후 건조할 잠수함의 척당 가격이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9월 논란 끝에 결국 프랑스의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과거 재래식 잠수함 도입 계획을 밝혔던 호주가 핵잠수함으로 방향을 바꾸며 큰 파문을 불러온 것인데요. 호주, 영국, 미국의 앞글자를 딴 AUKUS라는 3국 안보 파트너십을 출범하며 호주가 프랑스와 맺은 잠수함 건조 계약을 취소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프랑스는 크게 반발했지만 든든한 동맹국을 만난 호주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의 도움을 받아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호주는 미국에서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에서 최소 8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AUKUS 당사자들은 핵잠수함에 재래식 무기만 탑재할 계획이기 때문에 핵 비확산 조약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계획을 밀고 나갔습니다. 한편 호주의 조선업은 콜린스급 사업의 오랜 지연,
수상 전투함의 건조 지연 등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 적이 거의 없는데요. 프랑스의 지원으로 건조하려던 잠수함도 제때 건조될지 의문이 제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호주는 콜린스급 6척의 수명 연장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었죠. 특히 이번 핵잠수함 사업의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훨씬 복잡한 핵잠수함의 구조 때문에 제대 건조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호주의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던 외국 업체들은 호주가 핵잠수함을 도입할 때까지 능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3,000톤급의 잠수함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자는 우리나라였는데요. 지난 2022년 7월 우리나라는 호주에게 잠수함 인도까지 남은 7년 안에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3,000톤급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기반 첨단 재래식 잠수함 7척을 건조해주겠다 제안했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을 파기당했던 프랑스도 제안에 나섰습니다. 지난 9월 AUKUS에게 등을 찔렸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던 프랑스 대통령이 호주 해군 능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건조한 재래식 잠수함 4척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제 호주는 날아가는 콜린스급을 고쳐 쓰느냐, 새로운 재래식 잠수함을 일부 도입해서 핵잠수함이 배치될 때까지 쓰느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호주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외신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가 도입할 잠수함의 초기분을 자신들이 건조하고 호주가 비용을 대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을 호주가 받아들일 경우 최소한 초기 물량만큼은 호주가 목표하는 2030년대 초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현재 미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으로는 호주용 잠수함까지 수용할 여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 해군은 여러 차례 미국 잠수함 건조업체들의 능력이 떨어지고 그 때문에 비용 및 일정이 초과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현재 호주는 미국 측의 제안과 우리나라의 제안, 그리고 프랑스의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또 한 번 호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조선업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한국의 승리를 넘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조선 사업 전반에 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히나 LNG선 설비 기술은 단연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설계 도면을 그대로 보여줘도 못 따라올 정도라고 하죠. 현대사모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LNG 운반선 핵심은 화물창입니다. 설계 원천 기술은 프랑스 GTT, 가즈트램포트 앰퍼샌드 테크니카스가 갖고 있지만 설비 기술은 단연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같은 설계 도면을 보고 시공해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국내 3사만이 경쟁한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바로 이 시공 기술 덕분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단순 수주량 경쟁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 영업을 가능하게 한 주역도 바로 LNG 운반선인데요. 그로 인해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일감절벽을 우려하던 조선업계가 다시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한 언론에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더불어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LNG 운반선을 건조하는 핵심 기지인 영암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앞서 주문된 선박들이 진수된 뒤 그 빈자리를 최근 집중적으로 수주한 LNG 운반선들이 속속 채우고 있었는데요. 매체는 영암조선소가 2026년 일감까지 이미 확보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현재 건조되고 있는 LNG 운반선에 올라 선박의 내부 모습에 대해서도 보도했는데요. 그리스의 알파카스사가 주문한 세 척의 LNG 운반선 가운데 첫 번째로 건조되는 선박에 올라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내년 4월 진수돼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으로 주요 화물창 건조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로 초저온 액체 저장을 위한 피막을 설치하는 멤브레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는 선박에 오르는 과정을 세세하게 전했는데요. 도크와 선박을 연결하는 철제 사다리를 통해 화물창 내부로 들어섰으며 선박 내부와 통하는 통로 입구에서 에어컨을 통해 옷과 신발에 묻는 흙먼지들을 모두 털어낸 뒤 들어갔다고 합니다. 영하 192도 이하의 액체 상태인 LNG가 실려야 하는 화물창인 만큼 건조 단계에서부터 내부 오염을 막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다고 하는데요. 내부에 들어서자 흡사 대형 빌딩의 건설 현장에 들어선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바닥만 1200로 약 360평에 달하며 높이는 아파트 10층 수준인 약 30m라고 하니 그 표현이 이해됩니다. 이곳 화물창에만 5만여 톤의 LNG를 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선박은 이러한 규모의 화물창 3기를 탑재할 것이며
폭이 좁은 선수엔 소형 화물창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4개의 화물창을 탑재하는 선박의 LNG 운반량은 무려 17만 4천 톤에 달합니다. 현장을 안내한 현대사모중공업 책임자는 극저온 상태에서 액화 보관된 LNG가 끊임없이 기체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이를 제어하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하 196도 이하를 버릴 수 있는 초고성능 후판으로 만든 스테인리스 주름판으로 가장 바깥을 감싸고 방열 우레탄 폼으로 한 번 더 감쌉니다. 바로 이 감싸는 작업에 경쟁국은 쫓아올 수 없는 한국만의 강점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LNG 수송을 위해 필수적인 화물창을 GTT-의 설계대로 제작한다고 해도 시공 능력에서 경쟁국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책임자는 현대사모중공업의 핵심은 용접 기술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사모중공업은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화물창 전체 이음매가 동일한 강도를 지닐 수 있게 자동화 설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용접 작업 전체를 사람의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고숙련된 작업자가 투입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는 자동화되어 자동화 용접 설비가 화물창 벽면을 따라 이동해가며 용접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고성능 용접을 전문으로 하는 로봇이 작업을 맡은 뒤로는 선박 건조 기간도 짧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책임자는 보냄이 잘 돼야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LNG 양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수송도 할 수 있다며 보냉 작업은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뿐 아니라 선박 본체가 극저온에 노출돼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그룹을 비롯한 국내 조선업계는 한 척당 100억 원 상당의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한국형 LNG 화물창 개발에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한국형 화물창 기술 개발을 완료하면 조선사의 수익성 개선과 건조 비용 감소에 따른 수주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기에 많은 이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멈추지 않는 기술 개발을 통해 계속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조선 업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 기술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발사된 미사일이 공중에서 유턴해 발사대로 돌아오는 러시아군의 부메랑 미사일인데요. 지난 6월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오작동을 일으켜 그대로 유턴하며 돌아오는 참사가 벌어졌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이번에는 러시아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얼마 날지 못하고 비틀거리더니 러시아 도시를 타격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미사일로 민간 피해가 발생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미사일을 포함한 포탄 불발률은 6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미사일 강국이 어쩌다 이런 꼴이 된 걸까요? 그런데 최근 미국 정보기관에서 공개한 정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다름 아닌 러시아가 북한에서 대량의 탄약을 구매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포탄의 상당수가 북한산 포탄이라는 것인데요. 지금의 높은 불량률이 납득 가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까지 손을 벌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란 것인데 여기에 곧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신병기가 지원되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남북의 대리전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몰락하는 러시아가 붙잡은 동아줄이 북한이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5일 뉴욕타임즈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나온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한에서 포탄 수백만 발을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익명의 미정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북한에서 군사 물자를 조달하려는 것은 수출 통제와 제재로 인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 공급 부족을 계속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테러 제재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의 포탄 수급 능력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러시아에 불발탄에 다가가 포탄의 제조 연도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포탄이 무려 1964년에 생산된 물건이었던 건데요. 생산된 지 58년이나 되었으니 불발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이죠. 사실 포탄이 잘 보관되고 관리되어 왔다면 몇십 년 된 포탄이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로 유명한 러시아군이 탄약을 제대로 보관해왔을 것 같진 않은데요. 개전 이후 수시로 러시아군의 탄약고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었고 심지어는 탄약고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탄약고의 사진인데 대부분의 탄약이 녹슬어 있고 나무로 된 탄약 보관함은 썩어서 부서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포탄들의 상태가 이러니 러시아군의 불발탄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탄약을 만들어 보충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러시아의 포탄 생산 능력은 80년대 이후 사실상 소멸한 상태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주간지 VPK 뉴스에서 탄약을 절약할 시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러시아의 화약 공장은 먼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뒤를 잇던 군사 강국이 포탄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소련 시절에 건설되었던 러시아의 화약 공장들이 모두 파괴되거나 도산되어 현재 러시아는 새로운 화약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화약 생산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는 러시아의 추태를 보면 상태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러시아가 추가적인 북한 장비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구입한 무기들이 러시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북한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생산하는 152mm 포탄이나 카츄사식 다연장 로켓에는 첨단 기술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포탄 제조 공정에서 얼마만큼 불량률을 잡아낼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보관 상태도 러시아군의 탄약보다 심각하면 심각했지 좋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현재 러시아군의 추태에는 이러한 북한산 불량탄들이 한몫하고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의 군수물자의 질을 확인시켜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군은 해안포와 다연장 로켓, 방사포를 동원해 연평도에 배치되어 있는 해병대의 K9 자주포 진지를 향해 기습 포격을 가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쓴 200발의 포탄 중 절반은 섬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바다에 떨어졌고 나머지도 오차가 매우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중 30% 이상의 포탄이 불발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습적으로 200발이나 되는 포격을 맞았음에도 당시 전개되어 있던 5대의 K9 중 2대만이 작동불능 상태가 됐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의 K9은 단 80발만으로 적의 포격 진지를 타격하여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었죠. 당시 포격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4군단은 항시 서울을 노리고 있는 북한군 중에서도 최정예의 포병 전력임에도 이 같은 실태를 보여주어 북한군의 군수 물자들이 상상 이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북한군의 포탄을 러시아에서 가져다 쓰겠다는 소리에 이를 뻔히 알고 있는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갈 때까지 가버렸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에서 무기를 구매했다는 소식에 러시아의 무기, 정치, 생활 수준이 북한의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통렬한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또 다른 네티즌은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이 아주 오래된 구형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러시아군은 1943년에서 미래로 순간이동 해온 거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미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을 사러 갔다는 소식에 아주 우스워하며 러시아를 비웃고 있는데요. 대학 신입생이 중학생한테 대마초 사러 가는 것 같다. 근데 사온 게 오레가노야. 고등학교 불량배가 학습장에 있는 애한테 자기 숙제를 시키는 것 같아. 이게 그 발전소에서 말하던 180도 유턴하는 포탄들인 게 분명해. 코리안 프록시워. 한 레딧 유저는 러시아에 맞서는 폴란드에는 남한이 무기를 팔고 러시아에는 북한이 무기를 판다며 이 전쟁을 한국의 대리전쟁이라고 명명해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북한 무기 구매를 두고 우스갯소리가 오갈 만큼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신무기를 팔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정말로 남북 간의 대리전이 펼쳐질 수도 있게 됐는데요.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러시아를 제재하는 데 동참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인 물자 지원만 보낼 뿐 직접적인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개발에 성공한 새로운 무기 체제를 우크라이나에서 원하고 있는데 이건 살상 무기라고 보기 어려워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내질 가능성이 충분한데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한국의 무기는 한국형 아이언동 LAMD입니다.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2차례의 시험 발사까지 성공의 양산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새로운 방어체계인데요. 살상 무기가 아닌 오로지 방어만을 위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는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항하기 위한 단거리 탄도요격체계로 개발되었습니다. LAMD 요격 시스템은 발사대와 레이더, 교전 통제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북한의 장사정포 방어용으로 개발되어 레이더의 동시 추적 성능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훨씬 뛰어나 동시에 수백 발이 발사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LAMD 요격탄은 아이언돔 요격탄의 귀날개 구조 대신
동체에 2단의 스트레이크를 붙이는 구조로 설계되었는데 이러한 설계를 통해 요격 시점에서 요구하는 기동 가속도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대량 구매한 포탄의 대부분이 장사정포 포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를 겨냥하고 만든 LAMD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되게 된다면 어떤 방공 시스템들보다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가 있는데요. 바로 K9 자주포의 배다른 형제 크랩 자주포입니다. 폴란드에서 K9 위 차체를 구매해 만든 크랩 자주포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18문이 지원되어 실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 18문만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멈추게 만들어 우크라이나군의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 K9 자주포의 폴란드 버전인 AHS 크랩 보고에 따르면 PZH-2000보다 성능이 약간 떨어지지만 전장 스트레스 관리에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유지관리가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우크라이나 포병대원들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련제 쓰레기 자주포를 쓰다가 크랩을 사용하는 것은 라다에서 포르쉐로 옮겨 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AHS 크랩 자주포는 개발 단계에서 사실상 실패작이나 다름없었는데 K9 자주포의 차체를 달면서 기사회생한 작품인데요. K9에 비하면 성능이 훨씬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러시아군을 상대하기엔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되며 러시아군의 졸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러시아의 전투기 수-34가 저공 비행을 하다가 우크라이나 주민의 소총에 의해 격추되는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연금 생활자인 페드로비치 씨는 총기를 가진 주민들을 독려해 러시아 전투기를 향해 화망을 형성했고 저공 비행하던 러시아의 전투기를 격추하는 공을 세워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페드로비치 씨는 당시 격추한 러시아군 전투기의 잔해 일부를 회수해 차고에 보관하고 있다며 국가가 수여한 훈장을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을 탈환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헤르손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러시아의 패색이 짙어지며 러시아의 동맹국인 중국과 북한의 미래도 불투명해지고 있어 동아시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아시아의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불어닥칠 전란의 시대에 대비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